준비는 좀 하시고 되신 겁니까?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 지식인 그리고 예. 시민사회적 지식인으로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예. 또 이제 그런 방향을 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라고 민교협 의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대학의 지금까지 교육감은 현장 교사 출신이나 아니면 이제 전교조를 포함해서 현장 교사 출신이나 진보적 교수 출신이 출마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상곤 광노현 교육감도 다 민교협 의장 출신이라 예. 이제 저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있어서 제가 조금 그 압력에 굴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행히 이제 좀 제가 준비를 해왔다고 하면 2년 반 동안 민교협 의장직을 하면서 이 교육단체들하고 스킨십도 하고 또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해서 이제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발언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틀에서의 어떤 교육계획의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름대로 좀 고민하고 이렇게 체감한 지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게 좀 부족하지만 준비라면 준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이제 병든 사회 아픈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병든 사회 아픈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책을 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제가 교육 문제에 대한 저의 고민 2년 반 동안에 그런 교육 현장에 대면했던 고민들이 좀 녹아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약간의 준비를 했고 그러나 어쨌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인생의 길로 들어서서 제 인생 이모작을 좀 저는 빨리 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우리의 한국 교육 시스템은 거의 청소년 학대, 아동 학대 수준이다. 네. 예, 그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건 거의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60년대 이후에 한국의 이 압축적 산업화 과정에서 서양을 따라잡기 위한 일종의 추격 교육 패러다임으로서는 일정한 효율성을 갖는 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장이란 목표, 국가발전이란 목표를 향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뭐랄까 닥달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고 앞선 서양의 지식들을 빨리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면에서 압축적으로 아이들을 국가 목표와 국가 발전과 고도성장에 적합한 인간 유형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적이었고 일정하게 효율적인 면이 있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저는 이제 그게 낡은 패러다임이 되고 낡은 시스템이 됐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과거의 패러다임을 지속하다 보니까 거의 아이들을 쉬지도 말고 말하자면 놀지도 말고 가급적이면 잠을 줄여서 말하자면 암기식 입시 경쟁에 몰두해야 되는 상황으로 아이들을 몰아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입시 위주의 그런 암기식 교육 그리고 모든 놀이와 쉼과 잠을 희생하는 그런 교육이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그게 한 시대에는 적합성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완전히 낡은 것이고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큰 방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잡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60, 70년대 이게 추격교육 모델이라고 하는데 추격교육 모델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보면 창의적 교육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제가 넘버원 교육에서 1등주의 교육에서 모든 학생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고 1등이 되도록 압박하는 그런 1등주의 교육에서 저는 이제 일종의 only one,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이 창의적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 그게 저는 이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자사고 문제는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일종의 넘버원 교육 시스템에서 그런 넘버원 교육의 관점에서 고등학교를 서열화시키는 거죠. 아이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외고,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일종의 그 고교 서열화를 한 것이다. 그 결과로 이제 자사고가 존재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가장 응축되어 있는 게 이제 자사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사고 정책 일정한 전환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저는 이제 이것은 수월성 교육을 부정하는 것과는 저는 관계가 없다고 봐요. 예, 저는 수월성 교육을 일정한 정도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특목고라든지 특수목적고들, 과학고라든지 체육고라든지 예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건드리지 않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전하게 작동하도록 지도 감독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존재론적으로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왜냐하면은 저는 수월성 교육을 인정할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것은 과도한 고교 서열화하고 과도한 교육 불평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제 자사고는 아마 말하자면 3배 수업료를 내야 되는 경제적 장벽이 처진, 말하자면 경제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학교 유형이라는 면에서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자사고 정책에 전환이 좀 있어야 된다. 자사고가 아마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고. 맞습니다. 그것도 저의 중요한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자사고가 49개가 있는데요. 서울에만 25개가 모여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24개가 전국의 시도에 16개 시도에 이렇게 나뉘어지더라도 1개나 1.5, 한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울의 경우는 25개가 되니까 일반고가 뭐 한 180개 정도 되는데 24개 되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자사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목고처럼 수월성 교육을 표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칸막이를 치는 거죠. 돈으로 칸막이를 치고 입시 학원처럼 운영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자사고의 성격이 있는 거죠. 원래 목표는 설립 목적에 맞는 자율적, 특성화된 교육을 한다는 게 목적이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달성은 별로 안 됐죠.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말하자면 초중등 교육법이 있는 거고요. 법상에 자사고가 이제 범주적으로 있는 거고요. 범주적으로 있는 거고, 이제 문제는 제가 갖는 권한은 2010년에 설립된 자사고가 그건 특목고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 국제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학교가 5년마다 운영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운영평가의 권한을 교육감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고라는 학교가 있는 거고요. 이것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5년마다 운영평가를 하게 돼 있고, 마침 2014년 올해 5년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운영평가를 한 거고, 말하자면 시행령상에 따르면 운영평가를 해서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혹은 입학 부정이라든가 회계 부정이나 있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는 자사고에 대해서 지정 취소를 하는 정도의 권한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폐지 권한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고가 되는 거죠. 예. 하지만 학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사고는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립고등학교는 전부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사실은 준 공립학교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사고는 이 지원금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한 학년에 한 13억 정도, 한 3, 40억 정도를 국가 지원을 안 받고 대신에 높은 수업료로 이 3, 40억을 충당합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만큼 말하자면 선발과 운영의 자율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 선발과 운영의 자율권을
입시 명문이 되기 위한 자율권으로 이렇게 악용해서 그 다음에 일반고에 있는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대거 유치에 감으로 인해서 일반고는 훨씬 더 이제 그 공부 못하는 학생이 오는 학교처럼 모든 일반고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폐습을 낳았기 때문에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오래전부터 교육단체에서 요번에 이제 문제제기가 있어서 제가 저는 일단은 규모 축소는 좀 하려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죠, 솔직히. 혁신학교는 사실 이건 학교의 유형은 아니고요. 혁신학교는 학교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말하자면 수업지도나 생활지도에 있어서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교사들이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일정한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그 예산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창의적 교육을 하도록 추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학교 유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처럼 학교 유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종의 정책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구학교, 시범학교 이런 다양한 교육부에서 미래학교라든가 이렇게 스마트 교육을 중점으로 두는 이런 다양한 정책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종의 뭐 특정한 정책을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자사고가 혁신학교도 될 수 있는 거고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그런 학교는 별로 없지만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혁신학교는 학교를 혁신하고자 하는 특히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넘버원 교육에서 어쨌든 우리 시대가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 혁신을 실행하기 위한 개별 학교의 노력을 교육청이 예산 지원을 통해서 격려하고 추동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왜 자사고는 폐지하려고 하면서 혁신학교는 늘리려고 하느냐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고는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고 혁신학교는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애들한테 너 왜 나쁜 일은 3개 하고 좋은 일 3개 하냐, 2개 하냐, 3개씩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좋은 미덕은 자꾸 하라고 그러는 거고 나쁜 미덕은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특목고가 설립 목적이 잘못되면 당연히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요. 거기도 5년마다 운영평가를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 취소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 단지 그걸 하려면 광범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외고의 경우는 지금도 사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노무현 정부 말기에 사실은 약간의 외고 입시 개혁을 했기 때문에 해서 지금 이제 외고 같은 것만 하더라도 영어를 잘하는 학생을 주로 뽑습니다. 옛날에는 뭐 영어, 수학, 국어를 전부 영어 지문을 갖는 문제로 출제해가지고 막 그 우수한 학생들, 영어 잘하는 학생들 싹쓸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몇 개가 있는데 그나마도 조금 그 제한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도 상대적으로 조금 제한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는 필요하다면 당연히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학고 같은 경우는 의대로 이렇게 대거 가는 문제랑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도 감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단지 문제는 외고와 자사고는 일단 충분히 정착한 학교 유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 2010년에 고교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자사고가 출연할 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고 우리처럼 교육평등주의가 강한 사회에서 이렇게 수업료 차이를 가지고 이걸 차별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 이런 논란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자사고는 어쨌든 국민의 마음에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했고 5년밖에 안 된 학교고 그래서 그동안 5년 동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합의의 기초에서 정당하게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좀 시행한다. 그냥 이렇게 저는 변호를 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이 다른 시도와 달리 서울은 자유학기제를 1학년 1, 2학기 전체를
대개 한 학기를 하는데 예. 서울은 이제 서울형 자유학기제라는 이름으로 1, 2학기를 이제 1학기의 자유학기제 탐색기간, 2학기의 자유학기제 집중기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그래도 중간고사에서 예를 들면 뭐 시험, 지필시험 같은 거 안 보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예술 체육 활동, 스포츠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은 혁신학교나 행복학교나 이런 다른 프로그램하고도 굉장히 공통성이 있어요. 입시교육에 매몰되지 않는 학생들의 어떻든 창의적 교육활동, 다양한 교육활동을 한다는 취지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고 서울교육청은 특별히 아주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조금 고민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학생들이 이것을 내보내려고 하면 이제 학생들을 받는 그 사회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직장들이 그것을 일종의 지역 공헌 활동이라든가 사회 공헌 활동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좀 귀찮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방서, 경찰서 이렇게 주로 주요한 관공서들,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가 좀 관계되어 있는 회사 이런 식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교육, 학교와 사회의 관계가 조금 더 긴밀해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진로 체험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을 지역사회가 혹은 기업이 그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이 사실은 미래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형 아이들을 키워내는 좋은 계기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각자가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제 그 진로 직업 탐색 활동에 있어서 그런 미비점이 있어요. 또 선생님들이 또 전문적인 진로 코칭을 못하는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받아들이는 기업 자체 시스템이 안 돼 있는 면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뭐 마일리지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 기업들도 좀 즐겁게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 보완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불안 때문에 사실 서울교육청 우선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갈등 조정 국면에서 불안하실까봐 일단 3개월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그 서울교육청 3개월.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 보육료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요. 12월 중에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예산 문제에 대한 결판이 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뭐 무상급식이냐 무상보육이냐 뭐 이런 그 논란과 상호 공격은 저는 별로 그렇게 생산적이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무상급식은 서울을 포함해서 주민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국민적 합의사항으로 이미 정착을 했고,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통해서 또 국민적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재정적 위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까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혹자는 뭐 적자 속의 민주주의 혹은 적자 속의 복지, 그러니까 복지나 민주주의를 적자 국면에서 어떻게 잘 말하자면 지키고 가꾸어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솔직히 그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 한국 경제의 어려움,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는 어떤 중앙 재정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재정도 어렵고 교육청 재정도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리대로 긴축할 부분은 긴축하고 이제 이미 복지는 비가역적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적 합의 사항으로 일단 수용하고 이제 일단은 뭐 증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단 해결하고 향후의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훨씬 더 풍부한 국민적 토론을 하면 어떠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한편에서 보면
뭐 무조건적인 복지 확대가 능사는 아니구나 하는 신중함을 국민들이 이게 체득한 면이 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야 뭐 무상보육은 내 공약이고 무상급식은 그건 지방정부가 하기로 했던 거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서울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무상급식은 서울 주민의 투표로 돼서 시행되고 있는 건데 무상급식 않고 무상보육 할 수는 없잖아요. 두 가지를 다 해야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크게 그래도 교육부랑도 많이 접점이 생겼습니다. 중앙정부랑도.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노선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누리과정 부족분을 메꾸자는 정도까지는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지방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혹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광역지방자치단체도 그거 빚내는데 다 그게 빚이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갈 수가 있다. 이제 요런 뭐 연 300억 이자를 내고 막 이래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이제 뭐 문제를 많이 이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의 복지 확대는 좀 신중해지면서 지금까지는 좀 정부가 좀 중앙정부가 부담을 해달라는 게 이제 저희 교육청의 요구 사항이고 전제 시도교육감의 또 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일단 경기도에서 9시 등교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조금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요. 거기서 혹시 보완해야 될 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9시 등교제는 아무래도 뭐 수면권 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강권 등등 해가지고 긍정적이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맞벌이 부부나 그리고 이제 이제 아무래도 이게 하교 시간도 늦어지니까 여러 가지 생활 리듬이 깨진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저희 입장은 이런 입장입니다. 서울교육청이 단일한 입장을 정하고 강요하지는 않겠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요겁니다. 단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대대적인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과 학부모의 의견을 종합해서 학교에서 결정해달라. 이런 입장이고요. 뭐 이제 문제는 초등학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8시 40분이기 때문에 뭐 9시로 돼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고 이견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문제인데 중학교도 지금 한 보통 8시 30분에 학교에 가서 한 30분 정도 자습하다가 9시에 시작. 중학교도 9시 등교입니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중학교까지도 문제가 없는데 고등학교가 입시 문제나 있기 때문에 지금 보통 뭐 한 8시 10분에 시작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9시를 꼭 뭐 절대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러니까 대토론에서 학교에서 결정하지만 제 개인 생각에서는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한 9시로 하고 고등학교는 한 8시 반으로 해도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좀 약간의 시차를 두는 것도 자유를 맡기겠다. 좋으니까. 예. 그러면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같으면은 지금 현행대로 할 건지 한 8시 반으로 할 건지 9시로 할 건지를 가지고 자율 토론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는 학생들의 어떤 자치를 존중하고 학교 문화를 조금 민주적으로 바꿔가는 한 계기이기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율 토론을 해달라.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과거 30-40년 동안의 낡은 교육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뭔가 좀 달라진 교육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하나의 아이들을 1등이 되라고 강제하고 1등이 못된 아이들을 루저라고 해서 말하자면 폄하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우리 아이 하나하나를 다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들을 정말 다양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돌보고 노력하고 그런 또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어른들의 좀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교육감의 위치에서 열심히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께서 같이 성원하면서 우리 사회 교육의 큰 물꼬를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